한국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자동차는 가성비가 좋은 선택지였어요. 하지만 지금의 한국 자동차는 세계적인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기아차는 유럽에서 올해의 차로 선정되며 독일차의 점유율을 빼앗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자동차 산업의 추격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전기차 시대의 선도자로 자리 잡았으며 이제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따라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독일 자동차 평론가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우스 하겐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론가로서 독일 자동차에 대해 말할 때만큼은 자부심이 강했어요. 우리가 만든 아우디, BMW, 벤츠는 단순한 차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이죠. 독일의 아우토반을 질주하는 벤츠 S클래스의 품격 있는 엔진 소리, BMW의 날카로운 코너링, 아우디의 정교한 디자인. 이런 것들이 제게는 독일의 영광이자 정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광의 상징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첫 번째 충격을 안겨준 사건은 바로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였어요. 깨끗한 에너지의 상징이라던 독일의 디젤 기술이 조작된 수치로 유지되었다니요. 글로벌 시장에서 독일 자동차가 신뢰를 잃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폭스바겐은 엄청난 벌금을 물며 브랜드 이미지를 회복하려고 애썼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독일 자동차 업계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내부에서도 불안감이 커졌어요. 전기차로 전환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경고는 여기저기서 들려왔지만 내연기관에 익숙한 독일 제조업계는 쉽게 방향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특히 고용 문제와 기존 부품 공급망의 반발이 커 전기차 전환 속도는 더뎠죠. 그런데 이 틈을 누군가가 치고 올라왔습니다. 바로 한국의 현대와 기아였어요. 솔직히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 거기 자동차는 그냥 가성비 좋은 선택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데이터는 정직했습니다. 현대와 기아가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10%를 넘기며 테슬라의 뒤를 잇는 브랜드로 올라섰다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현대차의 아이오닉 5와 기아의 EV6가 세계적인 호평을 받았고 특히 북미 올해의 차 같은 타이틀을 차지했다는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차가 우리 독일 차를 누르고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우리 독일 자동차가 이렇게 흔들리다니. 하지만 그 뒤로 한국 차가 왜 성공했는지 분석해보니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독일은 전통과 기술력에 갇혀 전기차 전환이 늦어졌지만 한국은 과감히 배터리와 전기차 플랫폼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현대의 EGMP 플랫폼이 그 결과물이었죠. 배터리 효율과 충전 속도, 그리고 공간 활용성까지. 이 플랫폼은 전기차를 넘어 미래형 자동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차는 디자인에서 혁신을 이뤘습니다. 독일차의 보수적인 디자인과 달리 한국차는 대담하고 미래지향적이었어요. 특히 아이오닉 5와 EV6는 단순히 차가 아니라 움직이는 예술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독일차가 전통적인 아름다움이라면 한국차는 미래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었죠. 또한 한국 자동차는 가격 경쟁력도 유지했습니다. 전기차는 비싸다는 편견을 깨고 실용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잡았어요. 미국의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의 고성능을 제공하는 한국차를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속도가 빠른 배터리 기술은 테슬라 다음으로 한국차를 선택하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었어요. 한 번은 동료와 이야기하다가 현대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동료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클라우스, 한국차가 요즘 대단한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한국은 그냥 흥미로운 브랜드일 뿐이야. 아직 독일차를 넘볼 수준은 아니지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독일 자동차 업계 내부에서도 이런 위기감은 팽배했습니다. 폭스바겐은 내연기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고 몇몇 공장을 폐쇄하며 전환을 시도했지만 그 속도는 느렸습니다. 벤츠와 BMW도 전기차를 내놓긴 했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로
현대차에 밀리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죠. 결국 저는 직접 확인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사나 리뷰만으로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세계 최대의 기술 박람회 CES 2023이 열리는 라스베이거스로 향했습니다. 현대와 기아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 비밀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라스베이거스는 도착하자마자 저를 압도했습니다. CES 2023은 세계 각국의 최신 기술과 혁신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였고 자동차에서부터 로봇, 인공지능까지 없는 것이 없었어요. 저는 자동차 평론가로서 관심 가는 부스를 하나씩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현대와 기아 부스는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아직도 제 머릿속에는 한국차, 그냥 가성비 좋은 대체품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대차 부스 앞에 사람들이 몰려있는 광경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싶어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 순간 아이오닉 6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인상은 강렬했습니다. 그 차는 그저 자동차가 아니었어요. 미래에서 온 조각품 같았습니다. 차체는 곡선미가 돋보였고 공기역학적 디자인은 전통적인 독일 차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매료되었습니다. 그 옆에서 관계자가 설명하길 공기저항 계수가 0.21로 세계 최저 수준을 자랑합니다라고 했습니다. 0.21이라고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독일에서도 이런 수치를 달성한 자동차는 없었거든요. 공기저항 계수는 차의 효율성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저도 모르게 물었어요. 이게 정말 한국 차라고요? 관계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아이오닉 6는 현대차가 자랑하는 차세대 전기차입니다. 그 옆에는 기아 EV6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차 역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특히 사랑받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직접 보니 더 설득력이 있더군요. 한 관계자가 EV6의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슬라의 대안으로 선택받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격 대비 성능과 디자인에서 EV6가 가장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순간 저는 불편한 기분이 들었어요. 독일 자동차가 전 세계에서 이런 평가를 받아야 했는데 그 자리를 한국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다니요. 아이오닉 6의 신뢰를 들여다봤습니다. 우아하면서도 기술적으로 완벽해 보였습니다. 디지털 계기판과 터치 스크린은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있었고 넓은 실내 공간은 전기차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있었죠. 독일차에서는 볼 수 없던 대담한 시도가 이곳에 있었어요. 특히 EGMP 플랫폼 덕분에 실내 바닥이 평평해진 점은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와 완전히 다른 사용자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CES에서 한 소비자가 관계자와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테슬라 모델 3를 고민했는데 아이오닉 6를 보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디자인은 물론이고 주행거리와 충전 시간까지 더 합리적이에요. 이 말은 제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테슬라 대신 한국차를 산다고. 독일차가 경쟁에서 밀린 것도 서러운데 이제는 테슬라의 자리를 한국차가 빼앗고 있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현대와 기아의 성공이 단순히 전기차 성능 때문만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부스 옆에서는 현대차가 자랑하는 충전 기술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현대차는 800V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단 18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저는 그 수치를 듣고 속으로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독일차는 아직도 충전 시간 단축에 고전하고 있었거든요. 현대차 부스는 단순히 자동차만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활용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단순히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선 기술 기업으로 보였습니다. 이건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 처음으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부스를 둘러보고 나오는 길에 저는 기아가 CES에서 소개한 컨셉트카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차는 단순한 전기차를 넘어 아웃도어 활동과 모듈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는다는 걸 보여주었죠. 이런 시도가 가능하다니 한국차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제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단순히 한국 자동차를 과소평가했던 것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 전반을 간과하고 있었다는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자동차만이 아니었습니다. CES에서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선전하며 글로벌 IT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가성비 제조국이 아니다. 이 나라는 세계 산업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성공했다면 유럽에서도 한국 차가 똑같은 평가를 받고 있을까? 독일은 자동차의 본고장입니다. 소비자들은 워낙 까다롭고 보수적이기에 한국 차가 쉽게 자리 잡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유럽 시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유럽 전기차 시장 점유율 3위. 현대와 기아가 2023년에 기록한 이 성적은 제 눈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특히 아이오닉5와 EV6가 유럽 소비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독일 자동차 소비자들이, 그것도 내연기관의 전통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한국 차를 선택한다니요.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유럽의 몇몇 현대차 딜러점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독일 내한 현대차 전시장은 예상보다 더 활기가 넘쳤어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이오닉5를 구경하며 상담을 받고 있었고 몇몇 고객은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소비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벤츠 EQC나 BMW i4를 고민했었어요. 하지만 둘 다 너무 비싸고 충전 효율이 별로더군요. 그러다가 아이오닉5를 시승해봤는데 주행 감각이 너무 부드럽고 실내 공간이 정말 편안했어요. 무엇보다 디자인이 독특하면서도 실용적이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며 약간 당황했습니다. 독일 소비자가 한국 차를 독일 차의 대안으로 선택하다니, 그것도 디자인과 실용성 때문이라니요. 그런데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오닉5는 멀리서 봐도 독일 차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풍겼어요. 각진 형태의 외관은 마치 80년대 레트로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듯 보였고 실내는 혁신적이었습니다. 독일의 보수적인 디자인과는 다른 방향으로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었죠. 현대차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기아 역시 유럽 시장에서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EV6는 유럽에서 2023 유럽 올해의 차로 선정되며 전기차 중에서도 최고의 평가를 받았어요. 이 상은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 전통적으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차들이 양분해왔는데 한국 차가 수상했다는 사실은 제게 또 다른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기아의 EV6를 유럽 소비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직접 알아보기 위해 유럽 자동차 커뮤니티를 조사해봤습니다. 한 포럼에서는 EV6에 대해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전기차를 타고 싶다면 이제 기아가 답이다. 충전 속도, 주행거리, 가격 모두에서 독일차를 능가한다. 라는 글이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더군요. 사실 독일 전기차 업계는 여전히 충전 인프라 문제와 높은 생산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벤츠와 BMW가 내놓은 전기차들은 물론 고급스럽고 뛰어난 성능을 자랑했지만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많은 소비자들에게 외면받고 있었어요. 게다가 충전 효율성도 떨어졌습니다. 이런 틈을 한국차가 파고들었고 유럽 시장에서 독일차가 빼앗긴 점유율은 점점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네시스 브랜드도 유럽 시장에서 점차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한때 럭셔리 자동차 시장은 독일 브랜드의 동무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네시스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럽 도로에서 제네시스 G80 전기차를 보게 되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독일차처럼 거대한 엠블럼을 내세우지 않았지만 그 우아한 디자인은 지나가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죠. 유럽 시장에서 현대기아차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전기차라는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한국 브랜드는 전기차 시장에서 배터리 기술과 충전 인프라의 확장성에서 다른 경쟁자들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특히 800V 초고속 충전 기술은 유럽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독일차는 여전히 400V 기반의 충전 기술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는 같은 시간에 충전할 수 있는 용량 차이를 크게 벌렸죠. 유럽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독일 자동차 업계에서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자동차 엔지니어들 중 몇몇은 한국이 배터리부터 전기차 플랫폼까지 모든 걸 주도하고 있다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그들은 독일 업계가 아직도 내연기관에 집착하며 전기차 전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죠.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 힘든 시기를 겪는 것이 안타까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이 보여주는 놀라운 성과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책상에 앉아 분석만 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한국에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대와 기아의 전기차가 단순히 성능이나 가격만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건 분명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한국 특유의 기술과 혁신, 그리고 문화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서울에 있는 현대차의 쇼룸을 방문했습니다. 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이곳은 단순한 자동차 전시장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현대차가 자랑하는 모빌리티 기술과 비전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마주한 것은 아이오닉 6와 5, 그리고 EV6였습니다. 전시된 차들은 CES에서 봤던 것과 동일했지만 그 안에는 한국적인 세심함이 가득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방문객들에게 자동차의 기능을 직접 체험하게 했습니다. 특히 아이오닉 5의 B2L 기능을 시연할 때는 모두가 놀랐어요. 전기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캠핑이나 아웃도어 활동의 동반자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은 제게도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기능이 대중적으로 사용됩니다. 전기차는 단순히 탄소를 줄이는 것 이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국이 단순히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 경험까지 혁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 일정은 더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경상도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가 공장 투어를 안내했는데 세계 최대 규모라는 울산 공장은 그야말로 자동차 도시였습니다. 공장에 들어서자 거대한 로봇팔들이 쉼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자동차 부품이 조립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눈으로 볼 수 있었죠. 모든 것이 기계적이고 체계적으로 돌아가면서도 세심한 부분까지 인간의 손길이 닿아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엔지니어와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자동차의 강점은 단순히 빠르고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 차량이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완벽히 커스터마이즈 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의 말대로 공장 곳곳에서는 맞춤형 전기차 옵션을 조립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독일에서도 공장 투어를 몇 번 해봤지만 이 정도로 유연하고 소비자 중심적인 조립 공정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현대차가 친환경 제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공장 내부에는 태양광 패널과 재활용 자재를 사용하는 부서가 있었고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 및 재사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었어요. 독일에서도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 문제는 큰 도전 과제인데 한국은 이 부분에서도 앞서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현대차의 전기차 충전소를 둘러보았습니다. 한국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충전소를 쉽게 찾을 수 있었고 충전 속도도 매우 빨랐어요. 특히 고속도로에 위치한 초고속 충전소는 충전하는 동안 차량 내부에서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편의 시설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기차 문화는 단순히 차를 타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의 일부로 스며든다는 느낌을 주었어요. 한국에서의 짧은 체류 동안 저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성공이 단순히 기술력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장에서 느꼈던 열정, 도심 곳곳에서 경험한 효율적인 인프라, 그리고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며 현대와 기아가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국에서 자동차만큼이나 제 관심을 끌었던 것은 그들이 자랑하는 가전제품과 IT 기술이었습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을 방문한 후 저는 서울의 전자제품 매장을 찾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제품들을 직접 체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동차와 IT 기술이 융합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에 이 두 기업이 한국 전기차 성공의 숨은 조력자라는 점을 파악하고 싶었어요.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전자제품 매장에 들어섰을 때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전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미래의 라이프 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는 쇼룸처럼 꾸며져 있었거든요. 스마트폰, TV, 냉장고 같은 전통적인 가전제품부터 스마트 홈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삼성전자의 스마트홈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관계자가 설명하기를 삼성의 최신 스마트홈 시스템은 자동차와도 연동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EV6를 운전하고 퇴근하는 길에 차 안에서 집안의 조명을 켜고 에어컨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냉장고는 집에 도착하기 전에 부족한 식재료를 미리 알려주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동차와 가전제품이 이렇게 연결된다는 개념이 독일에서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거든요. 특히 스마트 냉장고는 제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터치스크린을 통해 실시간으로 냉장고 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냉장고가 자체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족의 식사 패턴을 분석하고 레시피를 추천하는 기능까지 있었습니다.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모든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저장되고 자동차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전기차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전기차를 중심으로 새로운 생활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이어서 LG전자의 전시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LG는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강자입니다. 특히 현대차의 전기차 플랫폼에 사용되는 배터리 대부분이 LG에너지솔루션에서 공급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관계자에게 이 부분에 대해 묻자 그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LG는 단순히 배터리를 공급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전기차의 배터리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열관리 시스템과 히트펌프 기술도 함께 제공하고 있죠. 덕분에 EV6는 겨울에도 긴 주행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독일 전기차의 한계가 떠올랐습니다. 독일산 전기차는 겨울철 배터리 성능 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전기차는 이런 약점을 기술적으로 극복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LG전자의 또 다른 흥미로운 전시물은 투명 OLED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저는 이 기술이 자동차와도 접목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이나 대시보드에도 투명 OLED 기술이 적용될 것입니다. 운전자는 주행 중 실시간으로 날씨, 교통 상황, 내비게이션 등을 볼 수 있겠죠.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상상해봤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투명한 디스플레이를 통해 모든 정보를 얻는 모습이 말입니다.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고 자부해왔던 저로서는 한국의 이런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 놀랍기만 했습니다. 전자제품만 놀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곳곳에서 느낀 한국의 IT 인프라는 한마디로 완벽했습니다. 저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해 보았는데 신호가 끊기거나 느려지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은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했지만 실제로 체감하니 이 정도로 훌륭할 줄은 몰랐습니다. 심지어 도심의 카페나 공원에서도 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공공 와이파이를 찾는 게 얼마나 힘든지 생각하면 이 부분은 부럽기까지 했어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깨달은 점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전기차만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 융합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생활 방식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와 가전제품, 그리고 IT 인프라가 하나로 연결되어 한국 사람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이런 연결성에 대해 아직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반면 한국은 이미 이를 실현하고 있었죠. 저는 이 사실을 깨달으며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아니, 이걸 따라잡을 수 있을까? 한국에서의 체류는 단순히 자동차와 기술을 탐구하는 시간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한국의 문화가 어떻게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가전제품, IT 인프라에서 이미 압도적인 인상을 받은 상태였지만 한국의 문화가 이 모든 혁신을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일은 또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접한 것은 한국의 K-팝이었습니다. 한가롭게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외국인 젊은이들이 열심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스마트폰 화면에 떠 있는 것은 바로 BTS의 뮤직비디오였습니다. 음악, 춤, 그리고 화면 속의 에너지가 너무 강렬해서 저도 모르게 화면을 훔쳐보게 되었어요. 저는 BTS라는 이름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글로벌 영향력이 이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서울거리 곳곳에서 BTS와 블랙핑크 같은 K-팝 아이돌의 광고를 쉽게 볼 수 있었고 심지어 공항 면세점에서도 그들의 굿즈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국의 음악인 K-팝에 왜 이렇게 열광하세요? 옆에 앉은 친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음악을 만들지 않아요. 국적을 넘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꿈을 심어주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인들 특유의 감성과 완벽을 추구하는 정신이 있어 보여요. 이 말을 듣고 나니 현대기아차의 성공도 이와 연결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하려는 한국인의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 같았어요. 자동차든 음악이든 한국은 단순히 상품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전 세계가 열광할 만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를 놀라게 한 것은 한국의 K푸드였습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방문했을 때 저는 음식이 단순한 식사를 넘어 문화적 경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치, 불고기, 떡볶이 같은 음식들이 너무나도 독특하고 또 동시에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길거리 음식으로 유명한 호떡을 처음 먹었을 때의 달콤하고 바삭한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이 음식들은 단순히 맛있다는 평가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정도로 정교하고 다양한 음식 문화가 있다는 건 예상치 못했어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한국 음식 문화에는 공유라는 개념이 강했습니다. 음식을 함께 나누고 대화하며 즐기는 문화는 한국만의 독특한 매력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가 단순히 한국 안에서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화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자동차와 같은 산업뿐 아니라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휩쓴 것은 독일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은 할리우드를 넘본다고 말했을 정도로 영화계에서도 한국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연결하며 느낀 것은 한국이 단순히 수출만 잘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문화를 기반으로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것도 그 배경에는 한국의 문화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의 유명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을 보기로 했습니다. 이 작품은 독일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고 넷플릭스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죠. 하지만 한국에서 직접 감상하니 그 의미가 더 깊게 다가왔습니다. 드라마 속의 사회적 메시지와 인간 군상의 복잡한 심리를 통해 저는 한국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을 떠나기 전날 한적한 공원에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혁신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고 있었어요. 자동차, 전자제품, 음식, 음악, 드라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한국을 글로벌 무대에서 더욱 빛나게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자동차를 가성비 브랜드로 치부하며 무시했던 제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여행에서의 경험은 그런 선입견을 완전히 깨부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나라를 넘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중심지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며칠간의 여정을 되짚어봤습니다. 현대기아차의 전기차는 단순히 잘 만든 자동차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기술적 완성도뿐 아니라
자동차라는 상품의 문화와 혁신, 그리고 한국 특유의 열정이 녹아 있었어요. 우리는 왜 이런 시도를 하지 못했을까? 이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독일은 여전히 뛰어난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전통에 얽매여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전통은 강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새로운 가능성을 가로막는 벽이 되기도 하죠. 한국은 그 벽을 과감히 뛰어넘었습니다. 비행기가 독일 땅에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속의 복잡한 감정도 함께 깊어졌습니다. 독일 자동차는 여전히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선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자동차를 단순히 경쟁자로만 보는 건 더 이상 의미가 없었어요. 그들은 이미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으니까요. 공항에 도착하자 독일의 차가운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곧바로 집으로 향하지 않고 한 자동차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독일 자동차 브랜드들이 자랑스럽게 내놓은 전기차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었거든요. 벤츠 EQS와 BMW iX 같은 모델들은 여전히 아름답고 강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허전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허전함은 한국에서 봤던 차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오닉 6의 미래적인 디자인, EV6의 스포티하면서도 실용적인 구성, 그리고 G80의 고급스러운 전기차 변신. 독일 전기차는 여전히 전통적인 완성도를 자랑했지만 한국차에서 느꼈던 새로운 가능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독일 자동차 업계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이미 한국차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클라우스, 한국은 정말 대단해졌어. 전기차뿐만 아니라 배터리와 소프트웨어까지 우리를 앞질렀어. 이제 따라잡기 쉽지 않을 거야. 이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배터리 기술과 충전 인프라는 한국이 명백히 선두에 서 있었고 독일은 여전히 그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독일이 세계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던 시절은 이제 점점 뒤로 물러나고 있었으니까요. 동시에 저는 희망도 보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혁신의 과정은 독일 자동차에도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소비자의 니즈를 빠르게 반영하고 기술과 디자인에서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건 독일도 배워야 할 점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자동차 전문지에 기사를 기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국이 자동차 산업에서 보여준 혁신, 그리고 독일의 미래. 기사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자동차 산업의 추격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전기차 시대의 선도자로 자리 잡았으며 이제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따라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일 자동차 업계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제안을 담았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소비자 중심의 유연한 생산 방식, 그리고 한국처럼 과감한 디자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죠. 기사를 마무리하며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변화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입니다. 한국은 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사를 마무리한 후 저는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독일 자동차가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지 않길 바랐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혁신은 독일에도 희망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아이오닉 6의 사진을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차는 단순히 자동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가능성을 상징하는 하나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만들어가는 미래는 단순히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앞으로도 변화의 중심에서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얻은 교훈을 독일 자동차 산업에도 나누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여기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일하다 강제 추방당한 태국인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말하며 사연을 보내왔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국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저는 프라차입니다. 우리 가족은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지만
저는 언제나 더 넓은 세상을 꿈꿔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모습, 세련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누리는 풍요로운 삶, 그 모든 것이 저에겐 꿈만 같았죠.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의 간단한 인사말 뿐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단어와 표현을 알아갔어요. K-팝을 들으며 노래 가사를 따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문화에 푹 빠진 저는 언젠가 꼭 한국에 가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고 마침내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그동안 TV에서만 보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웅장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설렘과 함께 저는 이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어요. 공항에 도착해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언어의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독학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한국인들의 말을 알아듣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죠. 택시를 타고 숙소로 향하는 동안 운전기사 아저씨와 간단한 대화조차 나누지 못했어요. 첫 며칠간은 관광객으로서 서울의 여러 명소를 둘러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걸어다니며 현대적인 도시의 활기를 느꼈고 고궁을 방문해 한국의 오랜 역사와 전통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저는 단순히 구경만 하고 싶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곳에서 살아보고 싶다. 이 나라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욕망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비자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일자리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인터넷 카페와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지며 외국인도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합법적인 취업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어요. 몇몇 작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제의를 받기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기에 충분치 않았습니다. 점점 초조해지는 마음을 달래려 명동의 번화가를 걸었던 날이 떠오릅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문득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그때 우연히 태국 음식점을 발견했죠. 반가운 마음에 들어가 팟타이를 주문했는데 그 맛은 고향에서 먹던 것과는 달랐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같은 동포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오셨어요. 태국에서 오셨어요? 태국어로 묻는 그 말에 저는 너무나 반가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제가 처한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아주머니는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시더니 힘내세요. 한국에서 살아가는 게 쉽진 않지만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언젠가는 꼭 이 나라에서 정식으로 일하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 놓인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더 높고 단단했습니다.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먼저 출국 후 현지에서 신청해야 하는데 한국 취업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했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도 봐야 했죠. 고민하는 동안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서 무비자 체류 시간도 끝이 났어요. 불법 체류자가 된 그 순간부터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오늘은 무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항상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처음에는 단기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버텼어요. 건설 현장, 식당 설거지, 전단지 돌리기.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자리들은 불안정했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일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한 번은 한 달 동안 일한 식당에서 월급을 받으러 갔는데 주인이 갑자기 너 불법 체류자지. 신고당하기 싫으면 그냥 가라고 협박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느낀 무력감과 분노는 지금도 생생해요. 주거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정식으로 계약할 수 없으니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저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결국 좁고 습한 지하방을 전전하며 살았죠. 창문 하나 없는 그곳에서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고향에 있는 가족들 생각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어 장벽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늘긴 했지만 여전히 복잡한 대화나 문서를 이해하기엔 역부족이었어요. 한 번은 길을 잃고
헤매다 경찰관에게 길을 물은 적이 있었는데 그 순간 제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었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그 경찰관은 친절했지만 그 이후로 저는 되도록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려 했어요. 그래도 모든 게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처지의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 서로 의지하며 살아갔어요. 우리는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일자리 정보를 공유하며 힘을 모았습니다. 특히 방글라데시에서 온 라임이란 친구는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그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저보다 몇 년 먼저 한국에 왔고 여러 가지 노하우를 알려주었죠. 어느 날 라임의 소개로 한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게 되었어요. 비록 힘든 육체 노동이었지만 규칙적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공장 사장님은 제 처지를 알면서도 고용해 주셨고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대해 주셨어요. 그분의 인정 어린 태도에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받아들여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화로운 나날도 잠시 어느 날 갑자기 공장에 단속이 들이닥쳤어요. 그날의 공포와 혼란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창고에 숨어 떨고 있었죠. 다행히 그때는 발각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 항상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 일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인정받았습니다. 사장님은 저를 신뢰하게 되었고 책임감 있는 일들을 맡겨주셨어요. 동료들도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그저 불법 체류자로만 봤다면 이제는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런 변화 속에서도 불안은 여전했습니다. 언제 단속에 걸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항상 저를 따라다녔어요. 밤에 잠들 때면 종종 악몽을 꾸곤 했습니다. 경찰에 쫓기거나 강제로 추방되는 꿈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틈틈이 한국어를 공부했고 기술을 배우려 노력했습니다. 언젠가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 믿었거든요. 그 희망 하나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어느 날 밤 집으로 돌아가던 중 우연히 길거리 단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체포되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들, 저를 믿어주셨던 사장님, 그리고 이 나라에서 이루고 싶었던 꿈들. 경찰서로 연행되는 동안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절망감이 밀려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체념이었을까요? 구금시설에서 보낸 며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어요. 한국에서의 첫날,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작은 기쁨들까지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국 저는 강제 추방 절차를 밟게 되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방콕 국제공항에 도착한 그 순간 저는 마치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몇 년 전 이곳을 떠날 때의 설렘과 희망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무거운 마음과 불확실한 미래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탔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물었죠.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요. 그러자 기사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아, 돈 많이 벌고 오셨겠네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어떻게 돌아왔는지 그분은 모르셨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이 저를 반겨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많은 돈을 모으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걸 아시고는 한숨을 쉬셨죠. 그 순간 저는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했어요. 며칠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궁금해했고 친구들은 수군거렸어요. 프라차가 한국에서 쫓겨났대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소문을 부인하려 했지만 곧 포기했어요. 사실이니까요.
특히 힘들었던 건 친구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한국에 가기 전 우리는 항상 함께 어울렸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들은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안정된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그저 실패자일 뿐이었죠. 어느 날 밤 옛 친구 솜차이를 만났어요. 그는 제게 물었습니다. 프라차, 한국에서 뭐 했어? 많이 벌었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히 말했어요. 불법 체류자로 일했다고, 그리고 강제 추방 당했다고요. 솜차이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동정인지 실망인지 모를 감정이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도 넌 한국을 경험했잖아. 솜차이가 말했습니다. 난 평생 이 동네를 벗어나 본 적 없어.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어요. 화면 속 서울의 모습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출연자들이 하는 한국말이 귀에 익숙하게 들렸고 그들이 먹는 음식이 입안에서 군침 돌게 했죠. 그 순간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움과 후회, 그리고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 경험한 것들, 그것들을 여기 태국에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역 내 한국 기업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꽤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력서를 작성하고 지원서를 보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 마침내 한 회사에서 면접 제안이 왔어요. 면접 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회사를 찾았습니다. 면접관은 한국인과 태국인 2명이었어요. 그들은 제 이력서를 보고 놀란 듯 했습니다. 한국에서 3년이나 계셨군요. 한국인 면접관이 말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록 불법 체류자로 있었지만 그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기업 문화, 근면성실한 태도,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까지. 이 모든 경험이 이곳에서 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면접관들은 잠시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리고 태국인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합격 통지를 받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제가 한국에서의 경험을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니까요.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두 분 다 기뻐하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프라차, 내가 자랑스럽구나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고난이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가던 어느 날 뉴스를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벤 코리아 운동이 태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에서 태국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 여행,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었죠.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일어났어요.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겪었던 차별과 강제 추방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 그곳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배운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 이 운동에 동조하기 어려웠어요. 직장에서도 이 문제는 큰 화제였습니다. 동료들은 자주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고 대부분 한국을 비난하는 입장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해, 그들은 우리를 그저 저렴한 노동력으로만 봐. 이런 말들이 오갈 때마다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동료 수리 씨 제게 물었어요. 프라차, 넌 어떻게 생각해? 너도 한국에서 고생했잖아. 이 운동에 동참해야 하지 않을까? 그 순간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 경험을 솔직히 이야기해야 할까? 아니면 그저 동료들의 의견에 동조해야 할까? 깊은 숨을 내쉰 후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맞아요. 저도 한국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불법 체류자였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많은 것을 배웠고 좋은 사람들도 만났어요. 모든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극단적인 운동은 양국 관계를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생각해요. 제 말이 끝나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동료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며 제 마음도 무거워졌어요. 수리 씨 말했죠.
넌 그들 편이구나.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제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직장에서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동료들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때로는 한국 노예라는 별명으로 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제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겪은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배운 것들, 만난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지만 점차 몇몇 동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직원 나타폰이 제게 다가왔어요. 프라차 선배님, 저는 선배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태국 직원들의 처우 개선과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는 벤 코리아 운동에 대한 대응책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양국 간의 이해를 높이려는 노력이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동료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점차 긍정적인 반응들이 늘어갔습니다. 특히 나타폰 같은 젊은 직원들은 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 했어요. 태국에서의 삶이 안정되어 가는 듯 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의 밤거리를 떠올렸어요. 화려한 네온사인,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 모든 것이 그리웠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기회를 찾아보기로 말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강제 추방된 전력이 있는 저에게 과연 기회가 올까요?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어요. 먼저 한국에서 만났던 친구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몇몇 친구들을 찾을 수 있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라차입니다. 기억하시나요? 함께 일했던 태국인 친구예요. 지금은 태국에 있지만 다시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며칠을 초조하게 기다렸지만 대부분의 친구들로부터 답장을 받지 못했어요. 몇몇이 짧게 안부를 물어왔지만 제 부탁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제가 불법 체류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울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대사관에 편지를 쓰기로 했어요. 제 상황을 설명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존경하는 대사관 관계자 여러분, 저는 프라차라고 합니다. 몇 년 전 불법 체류자로 강제 추방된 적이 있지만 지금은 정식으로 한국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양국의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부디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편지를 보낸 후 매일 밤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답변은 오지 않았어요.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대사관으로부터 답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제 가슴을 무겁게 했습니다. 프라차님의 사연에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출입국 관리 정책상 과거 불법 체류 경력이 있는 분들의 재입국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귀하의 한국 입국을 허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순간 제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어요.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천천히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한국에 갈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꿈을 완전히 포기할 순 없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부정적인 답변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많은 것을 경험했고 더 많은 것을 배웠어요. 비록 한국에 가지 못하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비록 저의 한국 입국은 거절되었지만 현재 한국과 태국에서 불법 체류자 문제가 커지는 것을 보고 제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실수로 인해 여러분께 폐를 끼쳐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근면성실한 태도, 그리고 발전하는 문화를 배울 수 있어 정말 감사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한국을 방문할 수 없지만 언젠가 꼭 다시 한국 땅을 밟고 싶습니다. 그때는 더 성숙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찾아뵙고 싶어요. 그동안 태국에서 열심히 일하며 한국과 태국의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 꼭 다시 만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